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MK그룹 회장. 자택의 안방은 숨이 막힐 듯한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조차 차갑게 느껴지는 그곳에서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강태무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날카로웠고 그 안에는 감출 수 없는 경멸과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여자의 앞을 향해 거칠게 내던졌다. 종이들이 허공에서 힘없이 흩날리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그 앞에 서 있는 한서연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가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무심한 눈길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것은 결혼 서약서가 아닌 명백한 갑질 계약서였다. 태무는 입가에 비틀린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구두 굽소리가 넓은 방 안에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서연의 턱을 거칠게 잡아채며 그녀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켰다. 도망친 언니 대신 팔려온 대타 신부 주제에 꽤나 고고한 척을 하는군. 태무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서연의 눈동자 속에서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찾아내려 했지만 그곳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사실이 태무의 자존심을 더욱 긁어놓았다. 그는 잡고 있던 그녀의 턱을 거칠게 놓으며 뒤로 물러섰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 손을 터는 제스처까지 취했다. 서연은 그 모욕적인 행동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당신 집안이 우리 MK그룹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오늘 확실히 알겠어. 원래 신부였던 언니는 사랑의 도피를 하고 그 빈자리를 동생이 메운다라. 정말이지 구역질 나는 시나리오야. 태무는 혐오감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블라인드를 거칠게 내렸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지만 서연의 하얀 드레스만이 유령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무는 다시 몸을 돌려 그녀를 노려보았다. 이 방에서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내 아내 행세를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쥐 죽은 듯이 지내다가 내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위자료나 챙겨서 꺼져. 그게 당신 같은 여자들이 원하는 시나리오 아닌가. 태무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동작은 우아하고 침착해서 마치 귀부인이 떨어진 손수건을 줍는 듯 했다. 서연은 정리된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태무의 예상과 달리 맑고 단호했다. 회장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제 사생활은 간섭하지 말아주십시오. 태무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군. 내 돈으로 숨쉬는 주제에 사생활이라니. 하지만 마음대로 해. 어차피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 관심 밖이니까. 그는 냉소적인 말을 남기고 욕실로 향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서연은 긴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천천히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한 힘이 들어갔다. 모욕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강태무의 인정이나 사랑 따위가 아니었다. 서연은 방 한구석에 놓인 자신의 낡은 여행 가방으로 걸어갔다. 화려한 명품 가방들 사이에서 초라하게만 보이는 그 가방 안에는 그녀의 진짜 무기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투박한 디자인의 노트북 한 대를 꺼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복잡한 암호 입력 창이 떴다. 서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 가득 수많은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MK그룹의 비밀 회계장부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기밀 문서들이었다. 서연은 안경을 꺼냈으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 태무 앞에서 보였던 순종적인 아내의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다. 날카롭고 지적이며 냉철한 이성의 빛이 감돌았다. 이 결혼은 단순한 대타극이 아니었다. 한 달 전 서연은 MK그룹의 선대 회장인 강만수 명예회장의 병실을 비밀리에 방문했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노인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간곡히 부탁했었다. 내 손자 태무를 구해다오. 회사 내부에 쥐새끼들이 있어. 태무는 너무 직선적이라 그들의 함정에 빠질 게다. 네가 그 아이의 그림자가 되어 지켜다오. 서연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언니가 도망친 틈을 타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온 것이었다. 태무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었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오직 그 자신뿐이었다. 서연은 화면 속의 재무제표를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겉으로는 화려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교묘하게 조작된 수치들이 득실거렸다. 특히 해외 사업부의 자금 흐름이 수상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다. 욕실 문이 열리고 태무가 샤워가운 차림으로 나왔다. 그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침대 쪽으로 걸어오다 소파에 앉아있는 서연을 보고 멈칫했다. 아직도 그 불편한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녀가 거슬렸던 것이다. 안 자고 뭐해? 시위하는 건가? 태무의 날 선 목소리에 서연은 재빨리 노트북 화면을 닫고 옆으로 치워두었다. 그녀는 태연하게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낯선 곳이라 잠이 오지 않아서요.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태무는 그녀의 태연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보통의 여자라면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표독스럽게 대들었을 텐데 이 여자는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스탠드를 끄며 차갑게 내뱉었다. 소파에서 자든 바닥에서 자든 알아서 해. 내 침대에 올라올 생각은 말고. 어둠이 방 안을 덮쳤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응시했다. 앞으로 펼쳐질 가시밭길이 눈앞에 선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은 예상대로 살얼음판이었다. 긴 식탁의 끝과 끝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가정부들이 그릇을 나르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태무는 식사 내내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서연은 조용히 수프를 떠먹었다. 그때 태무의 비서인 김 실장이 급하게 식당으로 들어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유럽 쪽 파트너사에서 갑자기 계약 보류를 통보해 왔습니다. 태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 이유가 뭐야? 어제까지만 해도 긍정적이었잖아. 태무가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실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그게 계약 조항 중 일부가 국제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태무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식기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내부 소행이야. 어떤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당장 본사로 가자. 태무가 폭풍처럼 식당을 빠져나간 뒤 서연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김 실장이 놓고 간 서류의 사본을 곁눈질로 확인했다. 국제법 저촉이라. 너무 뻔한 수법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옷장에서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유럽 파트너 사와의 통신망을 우회 접속하여
그들이 문제 삼은 조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서연의 손가락이 다시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나열되었다. 그녀는 이 바닥에서 고스트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전략가였다.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강만수 명예회장도 우연한 기회에 그녀의 능력을 알게 된 것이었다. 서연은 불과 10분 만에 문제의 이메일을 찾아냈다. 발신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IP 주소는 회사 내부가 아닌 근처의 PC방을 가리키고 있었다. 치밀하지 못한 솜씨였다. 오히려 그렇기에 더 의심스러웠다. 일부러 흔적을 남긴 거야. 태무를 자극하기 위해서. 서연은 중얼거렸다. 그녀는 해당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대체 조항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태무의 이메일이 아닌 김 실장의 개인 이메일로 익명을 가장해 발송했다. 제목은 유럽 계약권 관련 법률 자문이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다. 태무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그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한편 본사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임원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태무는 상석에 앉아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태무에게 태블릿을 내밀었다. 사장님, 방금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만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입니다. 태무는 미간을 찌푸리며 태블릿을 받아 들었다. 화면을 스크롤하던 태무의 눈이 커졌다. 완벽했다. 그들이 놓치고 있던 국제상법의 예외 조항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고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인 수정안까지 제시되어 있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지? 우리 법무팀보다 훨씬 낫잖아. 태무는 의아해하면서도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했기에 즉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파트너세 연락을 취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태무의 표정은 아침보다는 한결 누그러져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며 김 실장에게 물었다. 그 메일 발신자 추적은 됐어. 김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워낙 보안이 철저해서 역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회사의 내부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태무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내부의 적과 내부의 조력자라.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2층 계단에서 서연이 내려왔다. 그녀는 편안한 홈웨어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자세였다. 태무는 그녀를 보자마자 다시 표정을 굳혔다.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니까 좋나 보지. 남편이 밖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팔자 좋게 쉬고 있었군.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서연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태무는 알 수 없는 패배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무언가 물어보거나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랐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철저하게 투명 인간처럼 행동했다. 그것은 그가 원했던 바였지만 동시에 그를 미치도록 거슬리게 만들었다. 태무는 홧김에 소파에 있던 쿠션을 집어 던졌다. 젠장, 뭐가 이렇게 꼬이는 거야. 그의 시선이 문득 서연이 놓고 간 책 한 권에 머물렀다. 어려운 경제 전문 서적이었다. 그저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는 건가? 그는 콧방귀를 뀌며 서재로 들어갔다. 서연은 주방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컵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다. 태무가 무사히 위기를 넘겼다는 것은 그의 목소리 톤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적들은 이제 겨우 잽을 날렸을 뿐이었다. 서연은 다시 방으로 올라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서울의 밤거리가 그녀의 처지처럼 막막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태무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업무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서연은 모두가 잠든 새벽 조용히 서재 문을 열었다. 책상 위에 엎드려 잠든 태무의 모습은 낮에 보던 오만한 독재자와는 달리 지치고 외로워 보였다. 서연은 담요를 가져와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때 태무가 잠결에 뒤척이며 웅얼거렸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그의 잠꼬대에서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다. 서연은 잠시 그를 내려다보다가 책상 한쪽에 놓인 서류 더미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 그가 깨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업무를 편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분류해 놓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내로서의 내조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배려였다. 정리를 마치고 나가려던 찰나 태무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은 최 부사장이었다. 새벽 3시에 부사장이 직접 전화를 건다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태무의 손이 닿지 않도록 휴대폰을 조용히 뒤집어 놓았다. 지금 그를 깨워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다. 최 부사장 동향 파악해. 새벽에 움직임이 있어.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다. 라저. 고스트님도 조심하십시오. 서연은 휴대폰을 끄고 침대에 몸을 뉘었다. 긴 하루가 끝났지만 내일은 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 분명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의 눈은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천장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 태무 씨는 제가 지킵니다. 비록 그가 저를 경멸하고 미워한다 해도 저는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것이 제가 이 지옥 같은 곳을 선택한 유일한 이유니까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 수 없는 밤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마치 앞으로 닥쳐올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MK그룹 본사의 회장실 공기는 무거웠다. 강태무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어젯밤 익명의 조력자 덕분에 유럽 파트너와의 계약 위기는 넘겼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회사 내부의 자금 흐름이 어딘가 막혀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뻐근한 뒷목을 주무르며 인터폰을 눌렀다. 김 실장, 재무팀장 들어오라고 해.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신경질이 묻어났다. 잠시 후 재무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다. 그는 태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태무는 그 모습에서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이번 분기 자재 구매 비용이 예상보다 30%나 초과했어. 원자재 가격은 하락세인데 왜 우리 지출만 늘어난 거지? 태무의 추궁에 팀장은 우물쭈물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게 환율 변동과 운송료 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태무는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거짓말하지 마. 다른 경쟁사들은 오히려 비용을 절감했어. 구매처 리스트 다시 가져와. 하나라도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네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팀장은 허겁지겁 흩어진 서류를 주워 담으며 도망치듯 방을 나갔다. 태무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사방이 적이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태무의 저택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소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홍차를 마시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팔자 좋은 재벌가 사모님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치열하게 회전하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패션 잡지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소형 태블릿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화면에 뜬 MK그룹의 자재 구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이 구매처들 전부 실체가 불분명해. 주소지가 폐공장이거나 일반 주택이야.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군.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탭하여 특정 회사의 정보를 깊이 파고들었다. 세진물산. 겉으로는 평범한 화학약품 공급 업체처럼 보였지만 지분 구조를 추적해보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최 부사장의 천한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에 도달했다. 명백한 횡령의 증거였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이 사실을 지금 당장 태무에게 알릴 수는 없었다. 자신이 직접 증거를 들이밀면 그는 오히려 그녀를 의심하고 경계할 것이 뻔했다. 게다가 그녀가 어떻게 이런 기밀 정보에 접근했는지 설명할 방법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림자가 되어야 했다. 서연은 태블릿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집 안을 감시하는 CCTV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서연은 2층 서재로 향했다. 태무가 출근한 사이 청소를 핑계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서재 안은 태무의 성격처럼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책상 위만은 어지러웠다. 그녀는 책상 한쪽 구석에 놓인 태무의 개인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고스트라 불리는 그녀에게는 어린아이 장난감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녀는 최 부사장과 세진물산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문서를 태무의 이메일 임시 보관함에 몰래 저장했다. 마치 태무 자신이 조사하다가 저장해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혹은 익명의 제보자가 해킹을 통해 넣어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었다. 작업은 3분도 걸리지 않았다. 흔적을 지우고 빠져나오는 그녀의 움직임은 훈련받은 요원처럼 신속하고 은밀했다. 이제 태무가 저 파일을 발견하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저녁이 되어 태무가 귀가했다. 그의 표정은 아침보다 더 어두워져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마주친 서연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다. 서연은 그에게 인사를 건네려다 멈칫했다. 그의 어깨에서 짙은 피로와 고독이 묻어났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비록 그가 마시지 않고 버릴지라도 누군가 챙겨주고 있다는 느낌이라도 주고 싶었다. 똑똑. 노크 소리에 태무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서연은 문을 조금 열고 차가 담긴 쟁반을 밀어 넣어줬다. 저녁도 거르셨다고 들어서요. 이것만 두고 나가겠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조용히 차를 책상 가장자리에 올려놓았다. 태무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짓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연은 조용히 뒷걸음질쳐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태무는 마른 세수를 했다. 아무리 파헤쳐도 자금 유출의 구멍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습관적으로 이메일 함을 열었다. 혹시라도 어제의 그 조력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받은 편지함은 텅 비어 있었다. 실망감을 감추며 임시 보관함을 클릭하려던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긴급 제보 세진물산 실소유주 관련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와 있었다. 보낸 시간은 10분 전이었다. 태무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클릭했다. 첨부된 파일에는 세진물산의 등기부 등본과 자금 흐름도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최 부사장의 처남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최기석, 이 늙은 여우가 감히. 태무의 입에서 분노의 신음이 터져 나왔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가장 믿었던 최측근 중 한 명이 회사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당장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즉시 세진 물산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해. 그리고 법무팀장 대동해서 내 집으로 와. 아주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니까. 전화를 끊은 태무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 메일은 어떻게 내 임시 보관함에 들어와 있는 거지? 해킹인가? 아니면 누군가 내 노트북을 직접 만진 건가? 태무의 시선이 문득 닫힌 방문을 향했다. 설마 그 여자가? 태무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쇼핑이나 즐기고 차나 마시는 철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게다가 이런 복잡한 기업 회계와 지분 구조를 이해할 머리가 있을 리 없었다. 태무는 의심을 거두고 다시 화면을 응시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조력자는 내부에 있는 것이 확실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회사에는 피바람이 불었다. 태무는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구하고 최 부사장의 비리 증거를 들이밀었다. 최 부사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변명하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태무는 그 자리에서 최 부사장의 직무정지를 선언하고 검찰 고발을 지시했다. 회의실은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었다. 젊은 CEO의 과감하고 무자비한 일처리에 중역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하지만 태무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최 부사장은 하수인일 뿐 그 뒤에는 더 큰 거물이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회의실을 나오며 주먹을 꽉 쥐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복도를 걸어가며 김 실장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어제 그 메일 IP 추적 다시 해봐. 아무리 보안이 철저해도 흔적은 남게 되어 있어. 내 노트북에 접속한 기록을 찾아내. 집으로 돌아온 태무는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을 찾았다. 서연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그 모습이 태무의 신경을 더욱 긁어놓았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서연의 팔을 잡아 끌었다. 당신 어제 내 서재에 들어왔었지. 내 노트북 만졌어. 태무의 질문은 돌직구였다. 서연은 깜짝 놀란 듯 물뿌리개를 떨어뜨렸다. 내 차를 가져다 드리러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노트북은 만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보고 계셨잖아요.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태무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분명 그녀가 방에 들어왔을 때 자신은 깨어 있었고 그녀는 차만 두고 나갔다.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그녀가 노트북을 조작할 시간은 없었다. 그렇다면 원격 해킹이라는 소리인데 이 여자가 그런 기술을 가졌을 리 만무했다. 태무는 잡고 있던 팔을 풀었다. 알았어.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서재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청소도 아줌마 시켜. 그는 차갑게 쏘아붙이고 뒤돌아섰다. 서연은 욱신거리는 팔을 문지르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다. 그가 생각보다 예리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계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함정을 피해 갔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비밀 작업에 들어갔다. 최 부사장이 제거되었으니 적들은 이제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을 쓸 것이었다. 그녀는 MK그룹의 서버에 접속하여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다. 예상대로 누군가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외부에서 언제든지 회사 기밀을 빼갈 수 있는 개구멍이었다. 서연은 밤을 새워 그 구멍을 막고 역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작업이 끝났다. 서연은 뻐근한 허리를 펴며 창밖을 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적막한 밤을 채웠다. 그녀는 문득 옆방에서 자고 있을 태무를 생각했다. 그는 지금쯤 편안하게 자고 있을까? 아니면 악몽을 꾸고 있을까?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는 그에게 동질감이 느껴졌다. 비록 그가 자신을 혐오할지라도 두 사람은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다. 다음날 아침 태무는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지 못해 끙끙거리고 있었다. 어깨 통증 때문에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았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다가왔다. 제가 해드릴게요. 그녀는 태무의 거절을 기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넥타이에 손을 뻗었다. 태무는 순간 당황하여 몸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압도되어 가만히 서 있었다. 서연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능숙하게 매듭을 만들었다. 가까이서 맡은 그녀에게서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났다. 태무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녀의 속눈썹이 길게 드리워진 눈매가 꽤나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태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정신을 차렸다. 다 됐습니다. 서연이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다. 태무는 거울 속에 완벽하게 정돈된 넥타이를 보며 헛기침을 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 다음부터는 비서 부를 거야. 그는 고맙다는 말 대신 퉁명스러운 말을 던지고 현관을 나섰다. 하지만 차에 탄 뒤에도 목에 감긴 넥타이의 감촉이 계속 신경 쓰였다. 평소 김 실장이 매주던 것보다 훨씬 편안하고 모양도 좋았다. 태무는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대체 정체가 뭐야 한서연. 단순한 대타 신부라기엔 너무 침착하고 너무 능숙하잖아. 그의 마음속의 의심의 싹이 다시 트기 시작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최 부사장은 면회 온 변호사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강태무 그놈 혼자서 내 비리를 다 캐냈을 리 없어. 분명 뒤에서 돕는 놈이 있다. 그놈부터 찾아내.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여자 말이야. 그 대타 신부. 그녀를 조사해봐. 아무래도 찜찜해. 최 부사장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서연의 존재가 드디어 적들의 레이더망에 걸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태무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서연에게 검은색 벨벳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오늘 저녁에 열리는 재계 인사들의 자선 파티에 참석해야 해. 준비해둬. 태무의 어조는 선물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업무 지시를 내리는 상사의 그것처럼 딱딱했다. 서연은 목걸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체면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건조한 반응이 태무의 심기를 건드렸다. 보통 여자라면 환호성을 지르거나 감동하는 척이라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마치 돌멩이를 대하듯 무심했다. 태무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착각하지 마.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초라해 보이면 내 평판에 흠이 가기 때문이니까. 입 다물고 미소만 지어. 벙어리 인형처럼. 그는 모욕적인 말을 남기고 식당을 나갔다. 서연은 그가 사라진 후에야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인형이라. 차라리 그게 편할지도 몰랐다. 파티장은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다. 입구부터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꽃장식이 방문객들을 압도했다. 턱시도를 입은 태무와 짙은 남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등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여자가 그 대타 신부라지. 언니 대신 들어앉았다던데 얼굴은 반반하네. 사람들의 시선에는 호기심보다는 경멸과 조소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따가운 시선들을 태연하게 받아넘기며 태무의 팔짱을 꼈다. 태무는 서연을 파티장 구석으로 이끌었다.
여기서 얌전히 있어.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도 대꾸하지 말고. 그는 서연을 홀로 남겨둔 채 곧바로 정적의 거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다. 서연은 샴페인 잔을 든 채 벽에 기대어 파티장을 둘러보았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욕망과 암투가 그녀의 눈에는 훤히 보였다. 저기서 웃고 있는 김 회장은 내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저쪽 박 대표는 부도 직전이다. 그녀에게 이 파티장은 거대한 정보의 바다였다. 그때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누군가 서연의 앞으로 다가왔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태무의 옛 연인이자 경쟁사인 성진그룹의 외동딸 홍라희였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소문대로 정말 뻔뻔하시네요. 남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와서 이렇게 얼굴을 들고 다니다니. 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나요? 라희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라희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홍 이사님의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제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강 회장님의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서연의 차분한 대응에 라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말대꾸라니 건방지군요. 근본도 없는 게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라희가 손에 든 와인잔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 태무가 나타나 라희의 손목을 잡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태무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했다. 라희는 억울하다는 듯 입술을 비죽거렸다. 태무씨, 이 여자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태무는 라희의 말을 무시하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꽉 쥐고 있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태무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특권이어야 했다. 남이 그녀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소란 피우지 마. 내 아내야. 그 말 한마디가 파티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태무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라희를 노려보았다. 라희는 분한 표정으로 발을 구르며 자리를 떴다. 구경꾼들도 헛기침을 하며 흩어졌다. 태무는 곧바로 서연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 차갑게 말했다. 사고 치지 말라고 했잖아. 얌전히 있으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나.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는커녕 타박부터 하는 그였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존엄까지 짓밟히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태무는 콧방귀를 꼈다. 존엄. 주제넘은 소리 하지 마. 그때 행사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오늘 파티의 주빈이자 프랑스 최대 투자회사의 회장인 앙리 듀퐁이 입장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MK그룹의 유럽 진출에 있어 반드시 잡아야 할 핵심 인물이었다. 태무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비서와 통역사를 대동하여 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분위기는 곧 심상치 않게 흘러갔다. 듀퐁 회장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더니 급기야는 격앙된 목소리로 프랑스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태무의 통역사가 당황하여 땀을 뻘뻘 흘렸다. 무슨 일이야? 뭐라고 하는 거야? 태무가 다급하게 물었다. 통역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회장님께서 선물하신 그림이 모조품이라며 화를 내고 계십니다. 자신을 기만했다며 당장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십니다. 태무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그림은 큐레이터를 통해 거액을 주고 구입한 진품이었다. 모조품일 리가 없었다. 오해가 있습니다. 진품이 확실합니다. 태무가 영어로 해명하려 했지만 듀퐁 회장은 영어를 듣지 않으려는 듯 손사래를 쳤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 프랑스인이었고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어 자신의 안목을 의심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주변의 경쟁사 대표들은 고소하다는 듯 웃음을 참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태무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태무를 제치고 뒤풍 회장 앞으로 나섰다. 당신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태무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서연은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뒤풍 회장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유창한 프랑스어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녀의 발음은 현지인처럼 정확했고 어조는 품위가 넘쳤다. 뒤풍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연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회장님 안목은 정확하십니다. 화풍이 미묘하게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조품이라서가 아니라 작가가 말년에 백내장을 앓으며 시력 저하로 인해 붓터치가 달라진 시기에 그려진 희귀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진가는 바로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술혼을 불태운 작가의 투혼에 있습니다. 그녀는 작가의 일기 중 한 구절을 인용하며 작품의 배경을 완벽하게 설명했다. 뒤풍 회장의 굳어있던 얼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군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전문가들 중에서도 극소수입니다. 당신의 식견이 대단하군요. 뒤풍 회장은 서연에게 감탄하며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저희 남편인 강태무 회장은 당신의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를 존경하여 일부러 이 희귀한 작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당신의 안목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뒤풍 회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태무에게 악수를 청했다. 내가 오해를 했소. 이렇게 훌륭하고 지적인 아내를 두었다니 당신은 정말 행운하여. 태무는 얼떨결에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누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얌전한 줄만 알았던 서연이 유창한 프랑스어는 물론이고 전문가 뺨치는 예술적 지식까지 갖추고 있다니 그녀는 도대체 누구인가? 단순히 집안의 강요로 팔려온 여자가 아니었다. 태무는 대화 내내 뒤풍 회장을 쥐락펴락하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서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빛나고 있었다. 파티장에 어떤 여자보다도 지적이고 우아했으며 카리스마가 넘쳤다. 태무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두려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깊은 의구심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다. 태무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서연 역시 묵묵히 손을 모으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운전기사조차 백미러로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느라 진땀을 뺐다. 차가 저택 앞에 도착하자마자 태무는 서연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고 내렸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하인들을 모두 물렸다. 나가. 다 나가 있어. 거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태무는 서연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쾅소리와 함께 서연의 등이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태무를 올려다보았다. 말해, 당신 정체가 뭐야? 태무의 눈은 분노와 혼란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프랑스어는 어디서 배웠어? 그 그림에 대한 정보는 또 어떻게 안 거지? 내 뒷조사라도 한 건가? 아니면 산업 스파이로 훈련이라도 받은 거야? 태무의 억측의 서연은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녀가 밤새워 공부하고 준비한 것들이 그에게는 의심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대학 때 부전공으로 불어를 했습니다. 미술사는 교양으로 들었고요. 우연히 아는 내용이 나와서 도왔을 뿐입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회장님을 공영에서 구한 게 의심받을 일입니까?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태무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태무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평범한 교양 수준이 아니었어. 당신은 전문가인 뒤풍을 압도했어. 그 눈빛, 그 태도, 절대 평범한 여자가 아니야. 누구 사주를 받은 거야.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거지. 태무는 점점 더 그녀를 몰아세웠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에 대한 인정과 감탄이 싹트고 있었지만 자존심 강한 그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다. 세허연은 태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태무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당신의 아내로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당신을 망신 준 것은 제가 아니라 당신의 편협한 의심입니다. 서연은 태무의 손을 뿌리치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태무는 주먹을 꽉 쥐었다. 서재로 들어온 태무는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오늘 그를 구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여자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의 알량한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많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녀는 마치 양파처럼 까도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미지의 존재였다. 한편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긴장이 풀리며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려왔다. 아슬아슬했다. 너무 나섰던 것일까? 하지만 그 상황에서 태무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화려한 드레스와 목걸이는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가면 같았다. 그녀는 목걸이를 풀어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다. 다이아몬드의 차가운 빛이 그녀의 외로움을 비웃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꺼냈다. 뒤풍 회장과의 계약은 성사되겠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일렀다. 오늘 파티장에서 홍라희가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근본도 없다는 말.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무언가 알고 있다는 암시일 수도 있었다. 서연은 홍라희와 성진그룹의 동향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성진그룹이 최근 MK그룹의 주식을 은밀하게 매입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적대적 인수합병. 서연의 뇌리에 불길한 단어가 스쳤다. 최 부사장은 제거되었지만 외부의 적들은 더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홍라희와 그녀의 아버지가 있었다. 태무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내부의 적을 색출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이번 싸움은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할 것이었다. 다음날 태무는 서연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 어제의 일에 대해 고맙다는 말도 사과도 없었다. 오히려 감시의 눈길을 더욱 강화했다. 집안 곳곳에 보안 요원을 배치하고 서연의 외출을 제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녀의 안전이었지만 실상은 그녀를 감시하기 위함이었다. 서연은 그 모든 조치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가 자신을 의심할수록 적들의 눈을 피하기는 더 쉬워질 수도 있었다. 며칠 뒤 태무에게 익명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태무는 김 실장에게 내용물을 확인하게 했다. 상자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USB를 연결하자 녹음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것은 성진그룹 회장과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누는 대화였다. 이번 기회에 강태무를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 그 대타 신부를 이용하면 어떨까? 약점이 될 텐데. 태무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들은 서연을 타깃으로 삼고 있었다. 태무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그는 자신이 서연을 보호하려 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분노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김 실장을 호출했다. 서연에게 붙인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려. 그리고 그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보고해.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해. 태무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태무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 녹음 파일을 보낸 사람은 바로 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미끼로 던져 태무가 성진그룹의 음모를 눈치채게 만든 것이었다. 서연은 정원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보안 요원들이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태무가 미끼를 물었다. 이제 그는 성진그룹을 주목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었다. 서연은 책장을 넘기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얄궂게도 서연의 예상보다 더 가혹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태무가 서연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사이 진짜 위협은 태무의 가장 취약한 곳을 노리고 들어오고 있었다. 검찰청 특수부에서 MK그룹 본사를 향해 출발했다는 속보가 TV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다. 혐의는 뇌물수수와 분식회계였다. 그것은 태무가 가장 혐오하던 죄목들이었다. 폭풍은 이미 문턱을 넘고 있었다. MK그룹 본사의 로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플라스틱 상자를 들고 분주히 오갔고 수많은 취재진이 터뜨리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번쩍였다. 강태무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고 임에는 굵은 핏대가 솟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압수수색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를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가 들이닥쳤다. 그는 영장을 태무의 눈앞에 들이밀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강태무 회장,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혐의는 횡령 및 배임, 그리고 비자금 조성입니다. 태무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비자금이라니 내가 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증거 있습니까? 검사는 태블릿 PC를 꺼내 태무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태무의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 계좌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놀랍게도 그 계좌에는 회사의 공금 수백억 원이 흘러 들어간 흔적이 있었고 모든 승인 내역에는 태무의 전자서명이 찍혀 있었다. 태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기억에 없는 계좌였다. 하지만 서명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함정이었다. 이건 모함입니다. 누군가 내 아이디를 도용해서 조작한 겁니다. 태무가 소리쳤지만 검사는 고개를 저었다.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시죠. 회장님 아이디와 보안카드는 회장님만이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 아닙니까? 태무는 말문이 막혔다. 맞는 말이었다. MK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자신이 직접 설계에 참여했을 만큼 철벽이었다. 내부에서 누군가 자신의 생체 정보를 복제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같은 시각 저택거실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던 한서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화면 속 앵커는 강태무 회장의 구속이 확실시된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다. 서연은 직감했다. 이것은 쫓겨난 최 부사장과 성진그룹이 손을 잡고 벌인 짓이었다. 그들은 태무의 보안키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가진 내부 공모자를 매수하여 백도어를 열어둔 것이었다. 태무가 구속되면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성진그룹은 헐값에 MK그룹을 집어삼킬 것이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이 함정을 풀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없었다. 조작된 증거가 너무나 정교해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무죄를 입증하려면 최소 몇 달이 걸릴 것이다.
그 사이 태무는 구치소에서 썩어야 하고 회사는 공중분해 될 것이다. 시간이 없었다. 서연은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을 두드리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태무를 함정에 빠뜨린 가짜 계좌의 데이터에 접속했다. 그리고 로그 기록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태무의 아이디로 접속된 기록들을 지우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의 흔적을 심어 넣어뒀다. 바로 고스트라 불리는 자신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모든 횡령의 주체가 태무가 아닌 자신인 것처럼 데이터를 덮었었다.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것만이 태무를 즉각적인 구속 위기에서 구해낼 유일한 방법이었다. 서연은 조작된 증거 파일들을 자신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저장했다. 폴더 이름은 MK그룹 비자금 관리 장부였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검찰청 제보 한라인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기 MK그룹 비자금 사건에 진짜 범인이 있습니다.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 지금 강태무 회장 자택으로 오십시오. 전화를 끊은 서연은 노트북을 닫고 옷장을 열었다. 그녀는 가장 단정하고 차분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으로 태무는 살 수 있다. 비록 그가 평생 나를 증오하게 될지라도. 잠시 후 저택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와 검찰 차량이 줄지어 들어왔다. 서연은 1층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연을 포위하며 총구를 겨누었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노트북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강태무 회장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서연에게 달려들어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목을 파고들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태무가 뛰어들어왔다. 그는 회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진범이 자수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참이었다. 태무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수갑을 차고 있는 서연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왜? 태무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사관이 태무에게 다가와 설명했다. 야, 이 여자가 자백했습니다. 본인이 해킹 전문가이며 회장님의 보안 코드를 훔쳐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압수한 노트북에서 결정적인 증거도 나왔습니다. 태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배신감과 충격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사실이야. 정말 당신이 한 짓이야. 서연은 태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았다. 오히려 싸늘한 조소가 어려 있었다. 네, 맞아요. 당신이 멍청해서 이용하기 쉬웠어요. 돈이 필요했거든요. 당신 집안 재산 정도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눈치가 빨라서 계획을 앞당긴 것뿐이에요. 그녀의 거짓말은 비수가 되어 태무의 가슴을 후벼 팠다. 태무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이 서연에게 느꼈던 일말의 연민과 호감이 철저히 짓밟혔다고 생각했다. 너를 믿을 뻔했어. 아주 잠깐이라도 너를 아내로 인정하려 했던 내가 미치도록 혐오스럽군. 태무는 이를 악물고 내뱉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연의 심장을 난도질했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비즈니스였잖아요. 당신도 나를 이용했고 나도 당신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서연은 덤덤하게 말했다. 수사관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워 현관으로 끌고 갔다. 서연은 끌려가면서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태무의 시야에서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지독한 침묵과 태무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태무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상실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가 정말 범인일까? 그토록 지적이고 침착했던 모습이 전부 연기였을까?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고 본인이 자백까지 했다. 태무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젠장,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겠어. 절대로.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다. 구치소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리는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수갑찬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태무는 혐의를 벗고 회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은 산업 스파이이자 횡령범으로 낙인 찍혀 감옥에 가겠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고 태무를 지켰으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다. 태무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경멸 어린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평생 사과를 받지 못해도 좋으니 그저 그가 무사하기만을 바랐다. 서연은 눈을 감고 쓴웃음을 지었다. 참 바보 같은 사랑이었다.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나버린 사랑이었다. 차는 어둠 속을 뚫고 차가운 철창이 있는 곳으로 속도를 높였다. 한편 태무는 밤새 술을 마셨다. 취해도 취기가 오르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머물던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방 안에는 그녀의 짐이 거의 없었다. 옷 몇 벌과 낡은 책 몇 권이 전부였다. 태무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가계부였다. 콩나물값 하나까지 꼼꼼하게 적어놓은 가계부를 보며 태무는 혼란스러웠다. 수백억을 횡령한 여자가 이렇게 알뜰하게 살았다고. 그는 노트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가식적인 여자. 끝까지 나를 기만했어. 그는 서연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라고 고용인들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그녀의 잔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가 남기고 간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고 깊었다. 태무는 그 공허함을 분노로 채우며 복수를 다짐했다. 네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을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다음 날 아침 태무는 다시 MK그룹 회장실로 출근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혹해져 있었다. 직원들은 그의 눈치를 살피느라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태무는 자리에 앉자마자 김 실장을 호출했다. 이번 사건 철저하게 조사해. 공범이 있는지 배우가 누구인지 샅샅이 뒤져. 그리고 한서연 그 여자에 대한 선처는 절대 없어.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해. 김 실장은 우려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검찰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범행 수법이 너무 고도화되어 있어서 단독 범행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무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본인이 자백했잖아. 증거도 나왔고.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게 압수된 노트북에 로그 기록이 너무 인위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라고 일부러 남겨둔 것처럼요. 태무의 손이 멈칫했다. 인위적이라고. 그는 어젯밤 서연의 눈빛을 떠올렸다. 돈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던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보통의 범죄자라면 불안해하거나 비굴한 모습을 보였을 텐데 그녀는 마치 순교자처럼 당당했다. 태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현혹되지 마. 그 여자는 사기꾼이야. 그는 애써 의심을 지우며 업무에 몰두하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시각 서연은 차가운 독방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했다. 성진그룹은 태무가 무혐의로 풀려난 것에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곧 태무를 공격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이고, 그때 자신이 심어놓은 진짜 트랩이 작동할 것이다. 서연은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적었다가 지웠다. 그것은 MK그룹의 재기를 위한 마지막 히든카드였다. 그녀는 간수가 넣어준 밥을 묵묵히 먹었다. 살아야 했다. 살아서 태무가 승리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비록 그 승리의 자리에 자신은 없을지라도. 그녀는 입안이 까칠했지만 억지로 밥을 넘겼다. 차가운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태무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도 함께 삼켰다. 그녀의 희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한서연이 구치소로 이송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MK그룹 본사의 분위기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다. 강태무는 혐의를 벗고 회장직에 복귀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 대신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텅 빈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회사는 정상화되었고 주가는 반등했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무죄가 입증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것은 진실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한 여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모래성 같았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서류 결제를 요청했다.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성진그룹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무는 무심하게 서류를 넘겼다. 예상했던 바였다. 그들은 작전이 실패하자 발을 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태무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한서연 면회 신청은 어떻게 됐어? 김 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접견도 일절 거절하고 국선 변호인만 쓰겠다고 고집을 부린답니다. 본인이 죗값을 치르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저희로서도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태무는 주먹을 꽉 쥐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돈 때문이라면서 왜 변호사도 안 만나? 태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돈을 원했다면 거래를 제한했어야 했다. 그날 오후 태무는 일찍 퇴근하여 저택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적막강산이었다. 서연이 머물던 방은 그녀가 떠난 그날 그대로 멈춰 있었다. 태무는 홀린 듯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 전 고용인들에게 치우라고 소리쳤지만 차마 아무도 손대지 못한 것 같았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가계부와 낡은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 태무는 의자에 앉아 그녀가 앉았을 자리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기운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때 책상 서랍 틈새에 끼어있는 작은 열쇠가 눈에 들어왔다. 태무는 무심코 그 열쇠를 집어들었다. 평범한 열쇠가 아니었다. 은행 대여 금고 열쇠처럼 정교하게 세공된 특수 열쇠였다. 그리고 열쇠 고리에는 작은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1024. 태무의 생일이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녀가 의도적으로 남긴 메시지일까? 태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태무는 즉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열쇠가 어느 은행의 것인지 조회하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금방 나왔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프라이빗 뱅크의 대여 금고였다. 명의자는 한서연이 아닌 강태무 본인으로 되어 있었다. 태무는 경악했다. 자신이 만든 적도 없는 대여 금고가 자신의 명의로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 그의 신분을 완벽하게 도용했거나 대리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태무는 차를 몰고 은행으로 달려갔다.
은행 매니저는 태무를 VIP실로 안내하며 금고 상자를 내주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대리인께서 워낙 철저하게 관리하셔서요. 태무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꽂았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금고문이 열렸다. 안에는 현금이나 보석 대신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와 구형 녹음기 한 대가 들어있었다. 태무는 먼저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방대한 양의 문건들이었다. 맨 위에 놓인 보고서의 제목은 MK그룹 내부 비리 및 성진그룹 인수 합병 저지 전략이었다. 작성자는 고스트였다. 태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고스트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전설적인 익명의 전략가였다. 그가 한서연이었다고. 믿을 수 없는 사실에 태무의 손이 떨려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은 이미 결혼 전부터 MK그룹 내부의 비리 세력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성진그룹이 최 부사장과 결탁하여 태무를 함정에 빠뜨릴 날짜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가 작성한 대응 매뉴얼에는 태무가 구속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내가 모든 혐의를 안고 사라진다. 그 사이 강 회장은 이 자료를 토대로 성진그룹을 역공한다. 태무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아 태무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횡령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조차 그녀의 치밀한 전략의 일부였다. 태무는 보고서를 넘기며 오열을 터뜨릴 뻔했다. 보고서 곳곳에는 태무를 걱정하는 그녀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그는 식사를 잘 거른다. 위가 좋지 않으니 주의 요망. 잠자리가 예민하니 조명은 낮게. 이것은 단순한 전략 보고서가 아니었다. 한 남자를 향한 지독한 헌신과 사랑이 담긴 일기이자 유서였다. 태무는 서류 더미 속에서 성진그룹 회장의 육성이 담긴 도청 파일과 최 부사장의 차명 계좌, 원본 내역을 발견했다. 이것만 있으면 서연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성진그룹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녀는 감옥에 갇혀서도 그에게 승리의 검을 쥐어준 셈이었다. 태무는 마지막으로 구형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강만수 명예회장의 목소리였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 손자가 너무 부족해서 너에게 이런 짐을 지우는구나. 태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간절했다. 이어서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강태무 사장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단지 외로워서 가시를 세우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그 가시까지 안아주겠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그 사람과 MK그룹을 지키겠습니다. 약속해요.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태무는 녹음기를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차가운 은행 금고실 바닥에 주저앉아 그는 통곡했다. 그녀는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 그를 지키러 온 수호 천사였다. 그런 그녀에게 그는 무슨 짓을 했던가. 대타신부라며 업신여기고 창녀 취급을 하고 끝내 감옥으로 보냈다. 태무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일렁겼다. 그의 오만과 편견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것이었다. 태무는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챙겨 은행을 뛰쳐나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는 우산을 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젖은 채로 채 올라타 엑셀을 밟았다. 목적지는 구치소였다. 지금 당장 그녀를 봐야 했다.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했다. 자신이 얼마나 멍청하고 잔인했는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다.
차는 빗길을 뚫고 질주했다. 구치소 접견실에 도착한 태무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소장을 압박했다. 규정상 접견 시간이 지났지만 태무의 기세에 눌린 소장은 특별 면회를 허가했다. 태무는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초조하게 서연을 기다렸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철문이 열리고 수의를 입은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사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안색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고요했다. 서연은 유리벽 너머의 태무를 보고 잠시 놀란 듯 됐으나 이내 덤덤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태무는 수화기를 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수화기를 놓칠 뻔했다. 서연도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왜 오셨어요? 제가 자백했으니 더 이상 볼 일은 없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태무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유리벽에 손을 대고 흐느꼈다. 미안해. 내가 다 알았어. 네가 고스트라는 것도 할아버지와의 약속도.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바보같이 혼자 뒤집어쓰고 여기 있는 거야? 태무의 절규에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시선을 떨구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말했으면 당신이 믿었을까요? 그리고 당신 성격에 제 도움을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태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틀렸어. 내가 멍청했어. 당장 항소해. 내가 증거 다 가져왔어. 성진그룹 놈들 내가 다 박살낼 거야.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나가자. 내가 너 무죄로 만들 거야. 태무는 애원했다. 하지만 서연은 슬프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요. 제가 번복하면 당신이 다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여론은 희생양을 원해요. 제가 안고 가는 게 가장 깔끔해요. 서연아, 제발 나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마. 네가 여기 있는 1분 1초가 나한테는 지옥이야. 평생 사과할게. 네 발밑에 엎드려서라도 살게.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태무의 눈물 섞인 호소에 서연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녀는 태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 천하의 강태무가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 빗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접견 시간이 다 되었다는 교도관의 신호가 왔다. 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했다. 태무가 다급하게 유리벽을 두드렸다. 가지마. 서연아, 내가 다 해결할게. 기다려줘, 제발. 서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마이크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요.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태무는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유리벽에 머리를 기대고 오열했다. 구치소를 나온 태무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회한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시무시한 살기가 감돌았다. 그는 채 올라타며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 법무팀 소집해. 그리고 언론사 국장들 다 연락해. 내일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 거다. 성진그룹이 저지른 짓, 그리고 내 아내가 나를 위해 희생한 모든 진실을 세상에 터뜨릴 거야. 전쟁이다. 그날 밤 MK그룹 본사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태무는 서연이 남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성진그룹을 완벽하게 매장시킬 반박 자료를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도 감수했다. 자신이 무능해서 아내를 감옥에 보냈다는 비난을 듣더라도 상관없었다. 오직 서연을 구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는 밤새 커피를 들이키며 모니터와 씨름했다. 서연이 밤새워 자신을 지켰듯이 이제는 자신이 그녀를 지킬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의 모든 방송사가 MK그룹의 기자회견장으로 몰려들었다.
강태무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 대신 정면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한 기업의 경영자가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와 추악한 진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태무는 서연이 남긴 증거 영상과 녹취록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성진그룹 회장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기자들은 경악하며 셔터를 눌러댔다. 태무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제 아내 한서연은 이 모든 음모를 알고 저를 대신해 감옥에 갔습니다.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며 이 회사를 구한 영웅입니다. 진짜 범죄자는 저들을 방관하고 아내를 의심했던 저 자신입니다. 태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선언했다. 저는 오늘부로 성진그룹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아내의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널 데리러 갈게. 생방송으로 전해진 그의 고백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성진그룹은 궁지에 몰렸다. 구치소 독방에 있던 서연은 교도관의 배려로 TV를 통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다 밝히면 어떡해. 당신 체면은 어쩌라고.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평생 혼자 짊어지려 했던 짐을 그가 함께 들어주고 있었다. 차가운 감옥 바닥이 더 이상 춥지 않게 느껴졌다. 태무의 방역은 매서웠다. 서연의 계획대로 성진그룹의 자금주를 차단하고 여론전을 펼치자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성진그룹 회장은 출국 금지를 당했다. 태무는 매일 구치소를 찾아가 서연의 면회를 신청했다. 비록 서연이 거부하여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는 매일 편지를 써서 영치금과 함께 들여보냈다. 편지에는 구구절절한 변명 대신 오직 사랑과 사죄의 말만이 적혀 있었다. 일주일 후 마침내 서연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검찰도 더 이상 그녀를 구금할 명분이 없었다. 보석 허가가 떨어졌고 서연은 구치소 문을 나서게 되었다. 철문이 열리는 순간 수많은 취재진과 그 뒤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강태무. 그는 며칠 새 더 야윈 모습으로 꽃다발을 든 채 서 있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다. 태무는 서연을 보자마자 달려가고 싶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 듯 주저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태무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고생했어. 정말 미안해. 태무는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그녀에게 바쳤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태무의 눈에는 오직 서연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태무를 내려다보았다. 그 오만하던 강태무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그녀는 씁쓸하면서도 묘한 감동을 느꼈다. 일어나세요. 사람들 봐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 태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평생이라도 여기 있을 수 있어. 서연은 한숨을 쉬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집에 가요. 피곤해요. 그 말 한마디에 태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마치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하지만 서연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차 안에서 태무가 잡은 손을 조용히 뺐다. 오해하지 마세요. 갈 곳이 없어서 가는 것뿐이에요.
빚은 다 갚았으니 이제 계약대로 이혼해 주세요. 서연의 차가운 선언에 태무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그러나 그는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당신이 원한다면. 하지만 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두 사람을 태운 차는 멀어져 갔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다. 그러나 태무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남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기억하고 있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한서연은 망설임 없이 2층 방으로 올라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져온 것이라곤 낡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기에 짐을 싸는 데는 차에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강태무는 방문 틀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는 서연이 짐을 싸는 손길을 멈추게 하고 싶었지만 차마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의 단호한 뒷모습이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놓은 것만 같았다. 서연은 가방을 닫고 태무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보다 더 차분하고 냉정했다. 약속대로 위기는 넘겼고 성진그룹도 무너졌으니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겠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태무를 지나쳐 가려 했다. 태무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가지마. 제발 이렇게 끝내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 보상할게. 태무의 애원에도 서연은 천천히 그의 손을 떼어냈다. 보상이요. 당신은 여전히 모든 것을 거래로만 생각하는군요. 제가 원한 건 보상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존중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저를 믿지 않았죠. 신뢰가 깨진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서연의 말은 차가운 비수가 되어 태무의 심장에 꽂혔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명분이 없었다. 서연이 저택을 나서는 순간 태무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거대한 저택이 순식간에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그녀가 머물던 방은 텅 비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태무는 서연이 남기고 간 가계부와 낡은 성경책을 가슴에 품었다.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해줄 유일한 사람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날 이후 태무는 사람이 변한 듯 업무에만 매달렸다. 그는 서연이 남긴 보고서를 경전처럼 끼고 다니며 회사의 썩은 부분을 도려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임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직원들은 회장의 변화에 놀라워하면서도 그가 어딘가 고장난 사람처럼 보인다고 수군거렸다. 태무는 밤이 되면 술 대신 서연의 사진을 보며 밤을 지새웠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다. 태무는 김 실장을 시켜 서연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휴대폰은 해지되었고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다. 고스트라는 별명답게 그녀는 세상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태무는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다고 못 찾아. 샅샅이 뒤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태무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사모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한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사모님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태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의 동작이 어찌나 격렬했던지 책상 위의 서류들이 우수수 쏟아졌다. 당장 차 대기시켜
강원도의 작은 어촌 마을은 평화로웠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해변가 언덕 위에 작은 책방 겸 카페가 하나 있었다. 서연은 그곳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헐렁한 니트와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훨씬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곳에는 그녀를 옥죄는 계약도 감시하는 눈길도 없었다.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딸랑하는 종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서연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남자는 강태무였다. 헝클어진 머리와 구겨진 셔츠 차림의 그는 천하의 MK그룹 회장이라기보다는 길을 잃은 아이 같은 모습이었다. 어떻게 알고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무는 거친 숨을 고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보고 싶었어. 미칠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 서연아, 제발 돌아와줘. 태무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여기는 제 공간이에요. 나가주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도 아니고 MK그룹의 직원도 아닙니다. 태무는 멈칫했다. 그녀의 거부 반응이 예상보다 완강했다. 그는 억지로 다가가는 대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애원하듯 말했다. 알아. 네가 날 용서하기 힘들다는 거. 하지만 한 번만 기회를 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회장직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게. 그냥 네 옆에만 있게 해줘. 태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돌아섰다. 당신은 여전히 자기 감정만 중요하군요.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이 없는 평화로운 삶이에요. 가세요. 서연의 축객령에도 태무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카페 맞은편 민박집의 방을 잡고 장기 투숙을 시작했다. 아침마다 카페 문이 열리기도 전에 찾아와 가게 앞을 청소하고 무거운 식자재를 대신 날랐다. 서연이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무시해도 그는 굴하지 않았다. 동네 할머니들의 짐을 들어주고 아이들과 놀아주며 그는 서서히 마을 사람들의 호감을 샀다. 오만하고 결벽증이 있던 강태무가 흙바닥에 앉아 생선을 다듬는 모습은 서연에게도 낯선 풍경이었다. 그녀는 창문 틈으로 그를 몰래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쇼하는 걸 거야. 며칠 하다 지쳐서 가겠지. 서연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태무의 노력은 끈질겼다. 그는 서연이 좋아하는 들꽃을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아두었고 그녀가 기침이라도 하면 약을 구해와 문고리에 걸어두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다.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치며 마을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서연은 카페 문단속을 걱정하며 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비를 맞으며 카페의 낡은 간판을 붙잡고 있었다. 강태무였다. 그는 강풍에 간판이 떨어질까봐 온몸으로 버티고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그의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고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우산을 들고 뛰쳐나갔다. 미쳤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요? 서연이 소리쳤지만 태무는 빗물에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내 가게잖아. 네가 아끼는 거잖아. 내가 지켜야지.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다. 서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남자는 진심이었다. 자신의 목숨보다 그녀의 소소한 일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 서연은 태무를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따뜻한 수건을 던져주며 화를 냈다. 바보 같은 사람, 회장이나 되는 사람이 왜 이런 시골 구석에서 이러고 있어요?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태무는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웅걸거렸다. 아파도 상관없어. 네가 걱정해 주니까 좋네. 그의 천진난만한 말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따뜻한 유자차를 타서 그에게 건넸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태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네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가진 돈, 명예, 지위, 그 모든 게 너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널 대타 신부로만 봤던 내가 죽도록 미워. 다시 시작하자고는 안 할게. 그냥 네가 행복한지 밥은 잘 먹는지 그것만 보게 해줘.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 태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낮게 대답했다. 당신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물려면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어요. 서연의 말에 태무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금은 이 정도 거리감이 그녀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비가 그치고 새벽이 밝아왔다. 태무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민박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 서연이 그를 불렀다. 내일 아침 카페 문 여는 것 좀 도와줘요. 혼자 하려니 힘드네요. 그것은 서연이 그에게 건넨 작은 화해의 손짓이었다. 태무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찍 올게. 제일 먼저 올게. 태무는 콧노래를 부르며 언덕길을 내려갔다. 하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어두운 골목길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차 안에서는 날카로운 눈빛의 사내가 망원경으로 태무와 서연의 카페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회장님. 두 사람 다 찾았습니다. 여기는 경비도 허술하고 보는 눈도 적습니다. 작업하기 딱 좋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성진그룹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이 구속되신 건 다 그년 때문이야. 절대 곱게 죽이지 마. 강태무가 보는 앞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처리해. 그리고 강태무도 사고사로 위장해서 없애버려. 사내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사내는 조수석에 놓인 긴 쇠파이프와 휘발유통을 확인했다. 복수의 칼날은 서연과 태무가 방심한 틈을 타 가장 행복해지려는 순간을 노리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서연은 카페 창가에 앉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태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었다. 그날 오후 태무는 읍내에 나가 서연이 좋아할 만한 케이크와 꽃을 샀다. 그는 저녁에 카페에서 그녀와 조촐한 파티를 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카페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카페 문은 잠겨 있었고 내부는 불이 꺼져 있었다. 서연아, 나 왔어. 태무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는 카페 뒤편으로 돌아갔다. 뒷문이 억지로 뜯겨져 나가 있었다. 바닥에는 서연이 아끼던 찻잔이 깨져 있었고 흙바닥에는 거친 발자국과 함께 무언가 끌려간 자국이 선명했다. 서연아, 태무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텅 빈 가게 안에는 서연의 휴대폰만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다. 화면에는 위를 누르다만 흔적이 남아 있었다. 태무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폐공장으로 혼자 와라. 경찰에 알리면 여자는 죽는다. 쪽지에는 성진그룹의 로고가 희미하게 찍힌 라이터가 함께 놓여 있었다.
태무의 눈이 뒤집혔다. 이 끈질긴 악마들이 끝까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주먹이 으스러지도록 꽉 쥐었다. 공포보다 더 큰 분노가 그를 지배했다. 태무는 채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는 김 실장에게 연락하는 대신 조수석 서랍에서 호신용 3단봉을 꺼냈다. 경찰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1분 1초가 급했다. 만약 서연의 몸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그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찢어밟길 각오였다. 태무의 차가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야수의 그것이었다. 폐공장에 도착한 태무는 차 라이트를 끄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공장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깨진 창문 틈으로 안을 살폈다. 서연이 의자에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덩치 큰 남자 셋이 그녀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다. 서연의 입가는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을 노려보며 기죽지 않고 있었다. 이 더러운 놈들, 너희들이 무사할 것 같아. 강태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서연의 외침에 남자 하나가 비웃으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다. 강태무 그놈도 곧 내 곁으로 보내줄게. 저승에서 둘이 사랑 노름이나 해. 남자가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태무가 쇠사슬로 잠긴 문을 몸으로 들이받으며 난입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철문이 떨어져 나갔다. 내 놈들이 죽을 자리는 여기다. 태무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낮게 깔려 있었다. 남자들이 당황하여 무기를 집어들었다. 태무는 망설임 없이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수적 열세였지만 분노로 무장한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는 3단봉을 휘두르며 짐승처럼 싸웠다. 오직 서연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의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서여연은 흐릿한 눈으로 태무를 바라보았다.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그의 모습이 슬로모션처럼 보였다. 바보같이 도망가라니까. 왜 와서?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무는 남자 하나를 쓰러뜨리고 서연에게 달려왔다. 괜찮아, 늦어서 미안해. 그가 묶인 줄을 풀려는 순간 뒤에 있던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태무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안 돼. 서연의 비명소리가 폐공장을 가득 채웠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태무가 비틀거렸다. 붉은 선혈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태무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손대지 마. 내 아내야. 태무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피를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고 다시 자세를 잡았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속죄이자 사랑의 증명이었다.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시야를 붉게 물들였지만 강태무는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의 두 발은 마치 땅에 뿌리를 박은 거목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놈들의 쇠파이프가 다시 한번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태무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몸을 숙여 피했고 동시에 상대의 복부를 향해 3단봉을 찔러 넣었다. 억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거구의 남자가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평소에 깔끔하고 냉철하던 기업가 강태무는 그곳에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야수가 된 남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태무의 등은 이미 놈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셔츠는 찢어지고 피에 젖어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녀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 서연의 절규에도 태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 아내는 내가 지킨다. 그가 내뱉은 낮은 으르렁거림이 폐공장 안을 울렸다. 그의 눈빛은 살기 어린 투지 그 자체였다. 남은 두 놈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태무는 한 놈의 팔을 낚아채 꺾어버리고 다른 놈의 발차기를 등으로 받아냈다. 둔탁한 타격음이 뼈를 울렸지만 태무는 고통을 아드레날린으로 승화시켰다. 그는 쓰러진 놈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누구 사주야? 성진그룹 회장인가? 태무의 섯을 퍼런 기세의 놈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돈을 받고 온 용역 깡패일 뿐 목숨을 걸고 싸울 생각은 없었다. 눈앞의 남자는 죽음을 불사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찰차에 붉은 경광등 불빛이 깨진 창문 틈으로 번쩍이며 들어왔다. 경찰이다. 튀어. 놈들은 당황하여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공장은 경찰 특공대에 의해 포위된 상태였다. 꼼짝 마. 무기 버려. 경찰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놈들이 하나둘씩 제압되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긴장이 풀린 태무의 3단봉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태무는 비틀거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의자에 묶여있던 서연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시야는 흐릿해져 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서연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작 피투성이가 된 것은 자신이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서연의 안위만이 그에게는 중요했다. 서연은 밧줄이 풀리자마자 태무를 끌어안았다. 바보 같은 사람. 왜 그랬어요?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그녀의 눈물방울이 태무의 피 묻은 셔츠를 적셨다. 태무는 힘겹게 손을 들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약속했잖아. 평생 사죄하겠다고. 네가 다치면 내가 사과할 기회도 없어지잖아.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태무의 몸이 서연의 품 안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태무씨, 정신 차려, 허여. 서연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병원 응급실 앞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지 벌써 5시간이 지났다. 서연은 피가 말라붙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깍지를 낀 채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기도를 하느라 쉴 새 없이 달싹거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 사람을 데려가지 마세요. 아직 제가 용서한다는 말도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단 말이에요. 김 실장이 다가와 서연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모님, 조금이라도 드세요. 회장님 강한 분이십니다. 반드시 일어나실 겁니다. 김 실장의 위로에도 서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태무가 쓰러지기 직전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평생 사죄하겠다는 약속.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라 생각했던 그 남자가 실은 세상 누구보다 바보같이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나왔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태무 씨는요? 의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다행히 뇌출혈은 잡았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 의식이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테니 면회는 안정을 위해 잠시 미뤄주십시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살았다. 그가 살았다. 안도감과 함께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태무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꼬박 3일이 지나서였다. 그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신음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가 어디지? 그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침대 옆에 엎드려 잠든 여자를 발견했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태무의 손을 꼭 잡은 채
불편한 자세로 쪽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의 헬쑥해진 얼굴을 보자 태무의 가슴이 아려왔다. 태무는 힘을 주어 잡고 있는 그녀의 손가락을 살짝 움직였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 서연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태무 씨, 깨어났어요. 알아보겠어요. 서연의 눈이 금세 그렁그렁해졌다. 태무는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하기 힘들었지만 쉰 목소리로 쥐어짜듯 물었다. 너는 안 다쳤어. 그 몸 상태에서도 자신의 안부를 먼저 묻는 태무를 보며 서연은 왈칵 눈물을 쏟았다. 이 바보야. 지금 누가 누구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 죽다 살아났어요. 알기나 해요. 서연은 태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태무는 링거가 꽂힌 손을 들어 서연의 등을 토닥였다. 다행이다. 네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태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오만함도 의심도 없었다. 오직 그녀를 향한 깊고 투명한 사랑만이 비치고 있었다. 당신이 이겼어요. 내가 졌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용서할게요. 아니, 이미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미안해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 지켜줘서. 서연의 말에 태무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붕대 감긴 머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웃었다. 그 웃음은 그가 태어나서 지은 웃음 중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MK그룹은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더욱 견고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성진그룹 회장과 그 일당은 납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태무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지만 여전히 이마 한쪽에 옅은 흉터가 남아있었다. 그는 성형수술로 흉터를 없애자는 의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 흉터는 그에게 있어 훈장이자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태무와 서연은 처음 만났던 그 저택의 정원에 함께 서 있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원 가득 서연이 좋아하는 들꽃들이 심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태무는 서연의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나란히 맞춰져 있었다. 누구 하나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는 완벽한 동행이었다. 서연 하나 할 말이 있어 태무가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예전에 주었던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는 달리 심플하고 소박한 디자인의 백금 반지였다. 이건 회장의 아내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 자리야. 대타 신부가 아니라 내 유일한 진짜 신부가 되어줄래. 태무의 프로포즈는 서툴렀지만 진정성이 넘쳤다. 서연은 반지를 바라보다가 태무의 눈을 마주보았다. 조건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 태무가 긴장했다. 뭔데?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게. 말만 해. 서연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평생 사과하겠다는 약속 지워주세요. 대신 평생 사랑하겠다는 약속으로 바꿔주세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거면 돼요. 태무는 멍하니 서연을 바라보다가 와락 그녀를 끌어안았다. 당연하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게. 죽을 때까지 사랑만 할게. 그는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맞춤처럼 딱 맞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 위로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다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화려한 예식 대신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둘만의 조촐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에는 계약서도 조건도 필요 없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면 충분했다. 태무는 회사가 바쁠 때도 서연과의 저녁 약속은 반드시 지켰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언제나 서연의 조언을 구했다.
서연 역시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여 태무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능력을 발휘했다. 몇 년 후 재계 모임에 참석한 태무와 서연은 인꼬부부로 소문이 자자했다. 한때 대타 신부라며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이제 서연의 능력과 인품을 존경하며 그녀를 강 회장의 최고의 파트너라고 칭송했다. 태무는 누군가 아내 자랑을 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면 주저없이 말했다. 제 아내는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은인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갚아도 모자란 귀한 분이죠. 어느 날 밤 태무는 서재에서 잠든 서연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마의 흉터가 욱신거릴 때마다 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여자의 눈에서 다시는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녀의 미소를 지키겠다고. 서연이 잠결에 뒤척이며 눈을 떴다. 안 자고 뭐 해요? 그녀의 잠긴 목소리에 태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네가 너무 예뻐서.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네. 서연은 못 말린다는 듯 웃으며 태무의 손을 잡았다. 이리 와서 자요. 내일도 출근해야죠. 태무는 순한 양처럼 그녀의 옆에 누웠다. 서연의 숨소리가 다시 고르게 들려올 때까지 태무는 잠들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으로 되뇌었다. 고마워. 내게 와줘서. 그리고 나를 용서해줘서. 내 남은 생은 온전히 너를 위해 쓸게. 사랑한다, 한서연. 창밖에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세상 그 어떤 고리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비로소 긴 겨울이 끝나고 그들의 인생에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다.